오늘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체감 온도는 더 크게 치솟았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밤낮 없는 폭염 속에 일부 지역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 날씨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명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오후 4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 기온이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 한낮에 서울은 33.6도까지 오르면서 마치 찜통 같은 더위가 이어졌는데요. 열기가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지금도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주말을 앞둔 명동 거리는 유독 더 많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는데요. 시민들을 살펴보면 손에 시원한 음료나 휴대용 선풍기를 들고 있는 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습도 높은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자외선도 굉장히 강하게 내리쬐 것으로 전망됩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는 시원한 옷차림 하셔야겠고요. 볕을 차단할 수 있는 모자나 선글라스 또 양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폭염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에는 열흘째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는 곳은 여주 점동면으로 37.2도를 기록했고요. 경남 밀양은 36도, 정선과 고흥도 36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더위는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27도로 20일째 열대야가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낮이 되면 서울과 광주, 대구가 모두 34도까지 올라서 오늘만큼 무덥겠습니다. 치솟는 기온에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며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에 최고 60mm, 강원 산간과 남부지방은 저녁까지 5에서 40mm가 내리겠고요. 내일은 서울을 포함한 서쪽을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지역별로 강수 편차가 크겠고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면서 한꺼번에 20mm씩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계곡이나 하천 인근에서는 급격한 수위 상승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밤낮 없는 무더위는 다음 주 말복과 광복절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번 주말 사이 서울은 연속 열대야 일수가 역대 3위 안에 들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길게 이어지는 폭염에 누적 온열 질환자 수는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야외 활동 계획하셨다면요. 야외 활동 시 틈틈이 휴식 취하는 거 잊지 마셔야겠고요. 땀을 많이 흘렸다면 염분과 미네랄이 풍부한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명동에서 YTN 이혜민입니다. 수도권 식수 공급을 책임지는 북한강 최상류 소양호가 요즘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가 원인인데 녹조 확산 방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인제 소양호 상류, 호수물이 짙은 녹색으로 뒤덮였습니다. 마치 물감을 탄 듯 온통 뿌였습니다. 남조류가 과다하게 성장해 물 색깔이 진한 녹색이 되는 현상, 녹조입니다. 녹조가 얼마나 심한지 좀 보여드리면요. 투명 컵에 이렇게 물을 좀 담아보면 물이 진한 녹색을 띱니다. 이 때문에 녹조 라떼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소양호에 이렇게 대규모 녹조가 발생한 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지난달 25일 처음 관측됐고 조금씩 확산하고 있습니다. 녹조는 소양호 인제대교 인근 6km 구간에 넓게 퍼진 상황. 원인은 폭염입니다. 지난 장마에 흙탕물과 유해물질이 유입된 후 무더위가 더해져 녹조가 확산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심하면 물고기 집단 폐사와 식수원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 일부 내수면 어민들은 조업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녹조 발생 구간이 취수탑과 50km 이상 떨어져 있어 식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댐 앞에 저희 취수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 지점으로부터 약 58km 정도 떨어져 있고 저희가 주 2회 현재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취수구 쪽에서 공급되는 물은 전혀 문제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녹조 차단막을 설치하고 자치단체와 함께 방제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장비와 인력은 물론 녹조 정화선부터 수정로봇까지 동원해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문제는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는 폭염 기세. 당분간 더는 큰 비 소식도 없어 어민 피해는 물론 녹조가 취수탑 인근까지 더 확산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다음 달 말부터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율이 90% 이하인 전기차만 주차할 수 있게 권고했습니다. 또 전기차 제조사들과 협력해서 충전율을 90%로 제한하게 한 뒤에 이를 인증하는 충전 제한 인증서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연아 기자. 네,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기차 화재 위험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끼리 갈등도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 주차장에는 충전 100% 전기차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까? 네, 결론부터 말하면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시가 개정하려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자체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화재 불안으로 입주민 간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종의 분쟁 해결 기준점을 제시한 것으로 서울 아파트에서는 90% 이하로 충전해 과충전 화재 우려가 없는 차만 지하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게 유도해 가겠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시는 제조사에도 충전율을 90%로 제한하게 한 뒤 이를 인증하는 충전 제한 인증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과 별도로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서는 시가 운영하는 급속 충전기 충전율을 80%로 제한하고 민간 사업자의 급속 충전기에까지 확대해 나갑니다. 더불어 10월까지 건축물 심의 기준을 바꿔 전기차 충전소는 원칙적으로 지상에 설치하되 지하층 설치 시 최상층에 설치하고 격리 방화벽과 차스판을 만들게 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 대책에서 충전율 제한을 핵심으로 꼽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네, 사실 전기차 화재는 현재까지 분명한 원인이 밝혀진 게 없습니다. 다만 많은 전문가들이 과충전을 화재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는 만큼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충전율 제한을 놓고도 갈등이 이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기술로 충전율을 제한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하나는 제조사 출고 시 세팅값을 조정하는 것이고 하나는 운전자 본인이 충전 때마다 충전율을 정하는 건데요. 제조사가 최대 충전율을 90%로 조정하는 경우엔 운전자가 임의로 바꿀 수 없는 만큼 시가 충전 제한 인증서를 발급해 줄 예정이지만 운전자 본인이 충전 때마다 충전율을 바꿀 땐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입주민 간 갈등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시는 충전율 제한 외에 전기차 화재 진화 방식으로 거론되는 D급 소화기나 질식 소화덮개는 성능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개인이 초기 대응에 사용하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최근 발생한 인천 청라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죠. 소방당국은 스프링클러 밸브를 정지시키는 버튼이 눌려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네, 김희영입니다. 네, 소방당국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을 발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장 감식 등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선 인천소방본부가 오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현장 조사에서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죠. 이후 소방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화재 수신기의 기록을 복구했는데 스프링클러 장치에 있는 준비작동식 밸브에 연동 정지 버튼이 눌려있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는데 소방은 아파트 관계자에 의해 밸브 정지 버튼이 눌렸다고 파악했습니다. 이후 5분 뒤 스프링클러 정지 버튼은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소방 전기 배선이 일부 소실되면서 화재 신호가 전달되지 않아 스프링클러가 동작하지 않은 것으로 소방은 판단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도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하 2층 수조에 저장돼 있던 소화용수가 90% 이상 채워져 있는 점, 그리고 소화펌프 주변에 물이 튄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도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앞으로 아파트 관계자 진술 등을 추가로 확보해 소방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영입니다. 서울 지하철 구로역에서 새벽에 선로 점검을 하던 노동자들이 다른 작업 차량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피해자들 모두 코레일 직원들인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슌기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철 선로 앞에 통제선이 설치돼 있고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이 선로 위를 바쁘게 오갑니다. 다른 승강장을 이용하라는 안내판도 세워졌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선로에서 사망사고가 난 건 새벽 2시 20분쯤. 이곳 통제선 뒤편에서 노동자 3명이 작업차를 탄 채 고압 선로를 정비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선로를 점검하던 다른 차량과 부딪힌 겁니다.
고압선로 작업차의 상부 작업대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 노동자 한 명은 현장에서 숨졌고 다른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40대 남성 노동자 한 명은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이른 아침 시간대 1호선과 경부선 일부 열차가 지연됐는데 현장 수습을 마친 코레일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업 차량이고 두 개가 하나는 서 있고 하나는 지나가면서 접촉을 한 거거든요. 상부 작업대가 점검차가 지나가면서 부딪힌 걸로 보고 있어요. 자세한 건 조사해야 되는데 피해자들 모두 코레일 정규직 직원들로 코레일은 사망자들에 대해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 장례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두 작업 차량이 서로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신기입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광복절을 맞아 단행될 특별 복권 대상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8월 국회에서 민생입법의 뜻을 모은 여야는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최상병 특검법과 영수회담 제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김경수 전 지사가 실제 복권이 되면 차기 대선 출마의 길이 열리는 건데 정치권 반응 어떻습니까? 네, 당사자인 김경수 전 지사 측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김 전 지사와 어제 직접 통화를 했다고 밝힌 측근 인사는 YTN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닌 만큼 신중하게 지켜보자는 게 김 전 지사의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실제 복권이 되더라도 김 전 지사가 연말까지 해외에 체류하는 일정을 바꾸지는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 많은데 황정아 대변인은 일단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당연히 환영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정이 된다면 그때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다시 한번 있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이재명 전 대표와 경쟁할 만한 구심점이 없었던 비명계를 중심으로는 기대감도 읽힙니다. 친문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현역 의원은 YTN과 통화해서 김 전 지사가 복권되면 당내의 유동성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대선이 2년 넘게 남은 만큼 김 전 지사가 당장 정치 행보에 나서지는 않을 거란 관측도 있지만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리스크와 맞물려서 당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일단 표정 관리를 하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한 친명계 의원은 YTN과 통화해서 이 전 대표는 평소 야권에서 경쟁이 가능한 다른 후보가 있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다며 개의치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 일각에는 김 전 지사 복권이 야권 내부를 갈라치려는 여권의 정략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필이면 왜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이냐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서 아직 검토 중인 만큼 신중히 상황을 주시하겠다며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곽규택 수석 대변인은 모든 걸 뭔가 의도가 있다는 시각으로 보면 끝도 없다며 오히려 광복절 특사가 여야 협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그런 복권이 된다면 여야 협치의 중요한 계기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최상병 특검법을 두고 반발이 거세다고요. 네, 무엇보다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에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추가하고 로비 대상으로 김건희 여사를 적시한 것을 두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해서 민주당의 특검법이 점점 괴물이 돼가고 있다며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누더기 법안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곽규택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이 당분간 민생입법에 집중하자는 여야의 논의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조건 없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제 한동훈 대표와 여당이 최상병 특검에 답을 내야 할 시간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이든 다른 대안이든 한 대표가 공언했던 한동훈 표 특검법을 즉시 발의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간의 영수회담이 먼저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야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을 문제 삼아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었죠. 금방 끝났다고요? 네, 오전에 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렸는데 2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들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의미 있는 질의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 첫날에 단행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이 위법했다며 오는 14일과 21일에 후속 청문회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통위 무력화를 넘어 아예 기관을 무너뜨리겠다는 무도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오는 26일까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효력을 잠정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만큼 사법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청문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2021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이듬해 특별 사면으로 복권 없이 형 집행 면제만 받은 김경수 전 지사가 이번 8.15 광복절 특사 복권심사 대상자에 포함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복권을 최종 결정하게 되면 김 전 지사는 오는 2027년 대선 출마도 가능해집니다. 민주당에서는 곳곳에서 환영 입장이 나왔지만 친명계와 비명계의 온도차가 느껴졌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환영하지만 하필이면 왜 지금인지 모르겠다면서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고 했고, 김두관 당대표 후보는 야권 분열의 노림수라기보단 당의 다양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여의 반응도 온도차가 좀 느껴졌습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이재명 독주체제 분열, 치열한 대권 경쟁의 시작이다라고 분석했지만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친문의 구심점은 될 수가 있어도 리더십은 의문이라면서 경계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정치원은 최재성 전 수석, 김재원 최고위원의 관련 인터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복권이 된다는 거는 그런 경쟁 내지는 이런 것들이 여권 입장에서 보면 야권 분열 이런 것들이 조금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예측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친문 혹은 뭐 반명 쪽의 하나의 구심 이런 차원을 조금 넘어서는 거거든요. 대선 후보다 뭐 지도자다 그러면은 지지율이 뒷받침이 돼요. 김경수 지사는 대권 후보로 거론되기 전부터 한 7%까지 갔던 적이 있어요. 야권 이 대권을 둘러싸고 아주 치열한 경쟁 체제를 예고하는 것이다. 지금 구심점이 없어서 숨죽이고 있었을 분들은 또 새로운 대안으로 만들어서 뭉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였다. 그래서 그분들과 궤를 같이 하는 친문들이 모일 거다 기본적으로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또 분명히 정치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가능하겠죠. 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경수 전 지사.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이번 특사 복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 언론이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복권될 가능성이 지금 커진 상황이에요. 네. 아직 최종 결정이 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민주당 내에서 반응이 친명계와 비명계 온도차가 좀 느껴졌어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좀 취재를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친노 옛날에 활동했던 분들
그리고 뭐 이재명 당대표 체제 이후에 굉장히 비명으로 몰려서 친명이 아니다라고 예. 지목이 돼서 굉장히 좀 약간 처지가 공공해진 사람들 이런 네. 사람들은 예, 예. 상당히 김경수 지사가 오면 김경수 전 지사 중심으로 뭘 좀 해봐야 되겠다. 아,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요? 취재를 좀 해보니까. 예, 예. 저는 사실 처음에는 아니 뭐 세력도 없는데 예, 예. 기반도 없는데 뭐 그렇게 뭐 어떤 변수가 될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예. 의외로 그런 흐름이 상당히 지금 있다. 그래서 지금 최재성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예. 적어도 친문의 90점 그다음에 비명의 90점 정도는 될 것 같고요. 예. 이것을 넘어서느냐는 또 김경수 개인의 예. 어떤 역량이 조금 달려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앵커 질문에 최재성 수석은 출마할 것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권력 의지를 피력하고 강하게 갖고 있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닌데 예, 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이재명 대표 자체가 예. 이 뭔가 이렇게 반발의 압력을 굉장히 높여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지난번에 이제 비명 행사 이런 게 없었다면 예. 사실은 이 반발을 하기가 더 어려울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전체적인 주도하는 흐름은 계속 이재명 대표 쪽이 가져가고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아예 예. 싹을 없애려는 어떤 강한 시도가 예. 있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김경수 지사가 오면 예. 뭐래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반발 압력이 굉장히 강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성 변호사께서는 김경수 지사가 복권이 된다면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결국 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지금 일극체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일극체제인데 사실은 이게 진짜 일극체제가 아니고 워낙 이재명 전 대표의 장악력이 예. 좋고 그다음 걔딸들이라든가 예. 지지자들이 강한 그 퍼포먼스를 보이니까 그런데 예. 그래서 저번에 임종석 임종석 전 전 비서실장. 비서실장 그다음 박용진 전 예. 의원 모두 공천에서 사실 공천 학살이라 할 정도로 예. 비명 반명 그 중에는 친문이나 친노도 포함되겠죠. 예. 이재명 전 대표가 이 더불어민주당을 본인의 어떤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걸 할 때도 네.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탈당하느니 말이 있었지만 예. 결국은 주저앉았습니다. 네. 그게 왜냐하면은 어떤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나가더라도 어떤 새로운 정당을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김경수 전 지사가 네. 복권되면서 물론 앞으로 행보를 봐야겠지만 예. 어떤 친문, 친노, 반명, 비명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생겨버렸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이때까지 거의 이재명 전 대표의 일당으로 그렇게 흘러가다가 네. 이게 다극체제로 될 수도 있고 네. 그게 결국은 나중에 가서 사실 2026년 지방자치제 선거 때 공천 싸움이 또 될 거란 말입니다. 예. 그때 심하게 말하면은 예. 분당까지도 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앞서 이제 정성호 의원이 이제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정성호 의원은 사실은 이번이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야권 분열용 카드로 쓸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어요. 정성호 의원이 아주 이재명 대표와 가깝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상치 못하게 이번에 복권될 가능성이 커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친명계는 아직 예상을 못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다면 왜 네. 지금 네. 왜 지금 복권을 했을까요? 근데 이제 복권을 하려고 할까요? 예. 그게 이제 지난번에 이제 양정철, 박영선 총리설, 비서실장설 있을 때 그때 패키지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도 검토가 됐다고 저는 이야기를 그때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미 검토는 돼가지고 충분히 이거 해줄 만하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때 정리는 해놓고 있었을 거예요. 그랬군요. 근데 양정철, 박영선 카드가 아웃이 되면서 이게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굳이 지금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어? 이런 상황이었을 건데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네. 이렇다 할 예. 뭐 총선 이후에 국민의 지지를 넓힐 만한 카드가 없잖아요. 예. 그런 카드 속에서 뭐 이런 거 좀 하면 다목적으로 예. 물론 분열까지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겠지 정도를 가지고 예. 탕평을 우선해서 예. 그리고 분열의 가능성을 조금 양념으로 해서 이걸 했다고 저는 보는데 반응이 굉장히 강렬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예. 친명 쪽에서. 예. 근데 왜 이렇게 강렬하게 나올까요? 김경수 전 지사가 그렇게 세력 기반이 지금 있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렬하게 나오는 이유는 네. 틈도 주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예. 너무 강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틈도 주지 않겠다는 이런 의지가 네. 오히려 반발력의 에너지를 굉장히 누적시키고 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그 반발력의 에너지가 예. 김경수로 모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 네. 이런 상황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김두관 후보가 SNS에 야권 분열용 시각보다도 일단은 민주당 내 당내 다양성이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게 이제 주류가 받아들여주면 굉장히 큰 축제처럼 그 좋은 경쟁, 선순환적 경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 저렇게 반응이 나오는 걸 보면은 김경수 지사가 우리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는 용납이 안 돼라는 약간 뜨거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읽히잖아요.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역동성을 살리는 쪽으로 갈지 아니면 분열로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친명계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 정도는 품어야죠. 품어야 한다. 지금 뭐 90%가 나오는 당 대표가 지금 뭐 몇 프로 나올지도 모르는 그냥 가능성만 있는 주자를 놓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그게 두려워가지고 싹을 없애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중도층의 지지는 요원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대의 명분상으로는 품는 게 맞죠. 네. 뭐 야권의 다양화. 오히려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를 보지만 다양화가 없으니까 국민적 관심도 없고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도 모를 정도로 조용한데요. 만일 그 어떤 다른 다극화, 구심점이 될 사람이 나타나면은 야권의 역동성이 커지죠. 그런데 이거는 양면의 칼인 게 양날의 검인 게 이재명 대표로서는 자기가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태에서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제거된 김경수 전 지사가 이렇게 중앙 정치 무대로 올 때 이걸 과연 이재명 전 대표가 바라는 바일까? 그게 바로 좀 전에 말씀하신 정성호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 말이 그대로 본심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 내에 친문, 친노, 비명계가 30%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김 전 지사를 중심으로 뭉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는 바고요. 30-40%까지 30-40%는 제가 모르죠. 그 30-40%인지 지금 겉으로 드러내놓고 나는 비명이다, 반명이다 하는 사람은 거의 지금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오늘 뭐 금투세 문제도 여러 가지 그 친명과 비명 간에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데서 보듯이 서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우리 아까 김상일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반발력이 사실 심하지만 구심점이 없어가지고 눌려 있다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로 반명이다, 비명이다 안 하더라도 그거는 어떤 지금 잠재적으로 눌려 있는 거지 어떤 내관이 하나 탁 터지면은 충분히 모일 수 있기 때문에 30-40%가 중요한 게 아니고 김경수 전 지사가 굴러가면서 눈사람 만들 때 눈덩이가 커지듯이 그런 효과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친명 쪽에서 전혀 그냥 경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이야기하면서요. 1심, 2심 유죄가 나든 무죄가 나든 이재명 대표의 대권 경쟁, 가도에 분명히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지율이 큰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김경수 전 지사가 과거에 지지율이 한 7% 나온 적이 있었나 나온 적이 봐요. 있었죠. 그게 이제 그 후광 효과인데요. 그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친노 세력, 친문 세력 이게 저희 당의 주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적통, 그 적통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많았었거든요. 예. 그 세력들이 지금 수면 아래로 다 내려가 있기는 한데 예.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가 지지 뭉치고 거기에 네. 지지율의 상승까지 같이 더해진다면 예.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너무 예. 뭐라 그럴까요? 너무 강하게 흐르는 그렇군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상대에 대한 어떤 탄압적으로도 좀 보일 수 있는 어떤 강한 압박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발력이 상당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예. 윤희석 의원이 얘기하는 게 예. 조국 혁신당을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하고 김경수 지사가 이미지가 또 다른 게 있어요. 조국 대표는 적극적으로 자기와 자기 주변의 이익을 취한 것이 있지만 예. 김경수 지사는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게 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당을 위해서 예. 뭘 하다가 이게 오해였는지 진실이었는지 예. 물론 뭐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되니까 진실이라고 말하는 게 맞겠지만 예. 본인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랬다 할지라도 예. 우리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그런 사람 아니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사람 아니잖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현재의 여야 상황이 전부 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상적이 아닌 거예요. 네. 근데 정상적으로 법적인 죄가를 치른 사람들한테 지지가 가잖아요. 조국 대표도 사실은 예.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지지를 하지? 이런 부분이 많은데 네네. 뭐 위선의 아이콘 막 이렇게 불리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최고 권력 양쪽의 권력자들에 비하면 예. 그래도 죄가를 치르고 있는 사람이네. 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지가 간다고 조국 보는데 대표 관련해서는 동정론 이야기가 그렇죠. 계속 나왔었죠. 동정론인 거죠, 그게. 그래서 김경수 지사에게도 그런 것들이 충분히 결집될 수 있다는 게 있고 예. 지금 13석의 의석이 또 있잖아요, 거기에. 그렇군요. 그러면 친문들이 만약에 내부에서 7명 이상만 뭉쳐준다면 예.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한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 관련해서 민주당 내 반응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떨떠름. 예, 김경수 전 지사 복권 가능성 소식에 야권 정말 술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장경태 의원이 떨떠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 저는 보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에 복권을 하는 건 뭐 떨떠름하긴 하죠. 하필이면 왜 지금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려면 작년 뭐 진작했어 하셨어야죠. 이재명 대표 빼곤 다 즐거워요. 이재명 대표만 불편한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의 말하자면 항상 콤플렉스라고 한다 그러면 그 민주당 내 적장자로서의 포지션을 본인이 계속 못 차지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친명 체제가 강화되면서 이제 본인이 일극이 되어버린 건데 갑자기 이렇게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면 너무 불편하죠. 이제 대안이 생겼죠. 김경수 대안이 생겼죠. 친명계 입장에서는 하필이면 왜 지금이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전당대회 중이잖아요. 네. 그리고 여야 영수회담도 네. 제안한 상황이고요. 네. 이 시점에 왜 지금이냐. 네. 예. 그 말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는 걸 너무 드러내잖아요. 아니 8.15 때 특사하는 걸 우리가 모릅니까? 그러면 뭐 언제 하나요? 19일 날 하나요? 예. 20일 날 하나요? 뭘 가지고 하죠? 8월 20 기념일 뭐 이런 거 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만약에 피하려고 한다면 우리 민주당이 날짜를 8월 15일을 피해서 잡는 게 오히려 맞는 것이지. 예. 8월 15일 날 특사를 하는 거가 너무 당연한데 1년에 몇 번 없는 특사인데. 아니 이번 특사가 아니라 다음 특사, 그러니까 신년 특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신년 특사를 할 예. 수도 있죠. 그렇지만 몇 번 안 되는 걸 가지고 예. 지금 했다고 해가지고 왜 지금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예. 저는 안 맞는다. 그게 굉장히 여러 번의 기회가 있어가지고 예. 한다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근데 몇 예. 번 없는 거에서 예. 그리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에 나가 있잖아요. 그리고 네. 곧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권에서도 좀 생색을 내려면 예. 연말에 하는 것보단 지금 하는 게 더 생색이 날 수도 있겠죠. 예. 김경수 지사한테. 예. 그리고 탕평이라는 말을 하려면 지금 하는 게 더 생색이 날 수도 있겠죠. 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냥 받아들이면 될 부분을 가지고도 이렇게 예. 정색을 하고 나온다는 것은 네. 뭔가 진짜 이게 싫다. 예. 껄끄럽다, 불편하다. 이걸 너무 드러내는 것 같아서 예. 좀 권력 가진 사람들이 좀 속이 너무 좁은 거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떨떠름이란 게 아주 약한 표현 같아요. 네. 오히려 속으로는 예. 아주 지금 극렬하게 반대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그 사면 복권할 때 네. 보통 경제인 같으면 전국 경제인 연합회 이런 정치권에서 좀 다 그 청와대 법무부인데 그 의견이 들어간다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전혀 그 이야기를 안 했다는 지금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 그거는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될 때 예. 어떤 더불어민주당의 그 어떤 이재명 대표의 위상 이런 거에 비추어 볼 때 아주 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 특히나 지금 영수회담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마당에 예.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에 필적할 만한 예. 김경수 전 지사가 나올 때 청와대가 청와대가 아니죠. 지금 대통령실이 예. 어떤 이게 이재명 대표를 갖다 깎아내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지금 장경태 의원이 작년에 하지 왜 지금 하냐. 네. 근데 작년에 하는 거하고 지금하고 전혀 인과관계가 복권하는데 예. 그 시기가 문제가 전혀 그 어떤 당 분열이라든가 야권이 저게 염려하는 관계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군요. 오히려 그 작년에 많이 했으면은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됐을지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근데 작년에 했으면요, 김경수 지사한테 이 정도의 기회 요인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본격적인 비명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친문 핵심들도 비명 행사 당한 친문 핵심들도 총선의 공천을 기대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바른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군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들어와가지고서 복권이 됐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명 행사로 인한 어떤 반발력, 반발 에너지가 이렇게 응축되거나 쌓여 있을 환경이 안 될 수 있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경수 전 지사 측은 일단 신중한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뭐 아직 최종 결정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올해 말에 귀국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김 전 지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김경수 지사는 그렇게 자기가 막 이렇게 사이다처럼 무슨 얘기를 해가지고 치고 나가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진중하게 원칙 같은 걸 얘기하면서 행간으로 메시지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출국하면서도 국민에게 좀 도움이 되는 정치. 이렇게 도움이 안 되고 싸우기만 하고 이런 갈등의 정치를 어떻게 하면 해외에서는 넘어서고 있는지 잘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있는지 공부하고 오고 공부해서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역할하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내놓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정도의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공간을 넓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미 김경수 지사를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에너지들은 이미 다 저는 지금 뭉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걸 더 확장하는 게 김경수 지사한테는 훨씬 더 큰 과제이자 목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지난 5월에 출국하면서 간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했는데 본인의 이제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잠깐 듣고 올까요? 들을 수 있을까요? 예. 당내에서는 계속 친문계 구심점 역할을 좀 해주십사는 기대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부가 끝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일시 방문한 입장에서 그런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 정치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것보다도 그 당시에 복권도 안 되고 정치 재개가 사실은 이번에 복권이 안 되면 2027년 12월까지는 어떤 공직을 맡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어떤 정치 현안에 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김칫국 맛이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상일 평론가 말씀하신 진중한 성격, 젠틀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서 이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올 12월쯤 귀국한다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지금 독일에 지금 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각의 지금 견해로는 예. 이번에 복권되고 나서 좀 귀국 시기가 예. 앞당겨지는 게 아닌가 하는 지금 그 견해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입국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이 또 있을까요? 저는 뭐 굳이 그럴 것 그럴 같진 가능성은 않아요. 없다. 왜냐하면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재명 당대표에게 조금 이런 건 아니지, 예. 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여권의 한동훈 예. 당대표 같은 역할, 예. 그걸 기대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취재해 본 바로는 이미 서로 연락을 하기 시작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 그러면 그거를 굳이 드러내고 예. 해가지고 더 큰 견제를 받을 이유는 김경수 지사에게는 없다. 예. 아마 김경수 지사가 직접 메시지를 안 내도 그 반발력은 알아서 뭉치고 굴러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물론 김경수 전 지사가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간단한 어떤 친문계 모임이 생길 가능성. 친문계 모임은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기자분들이 이제 친문계는 이제 끝났다 생각해서 취재를 안 하셔서 그렇지. 아, 그래요? 모임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꾸준히 하고 있는데 부각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마 김경수 지사가 와서 그 모임이 모이면 아주 부각이 되겠죠. 그때는 또.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친문계 모임이 아직도 지속이 되는데 거기서 또 강한 발언도 안 해요. 왜? 예. 강한 발언을 해봐야 그게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네. 자기들의 세력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러나 우리가 모여는 있어야 된다라는 예. 생각하에 모여 있고 꾸준히 만나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소식인데요.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다음 키워드는 열받아 이건데요. 지금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죠.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무엇 때문인지 좀 열이 받았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대해서 상당히 열받아 있고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했어. 아, 형 이렇게 세게 얘기했는데 아니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 5명 안에만 들어가면 되잖아. 세 번째로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데 만장일치제야 최고위원회. 두고 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네, 정봉주 후보가 네. 최고위원 선거에서 이제 1위를 달리다가 김민석 후보가 1위가 됐어요. 네. 근데 그 이재명 전 대표가 지원해서 그런 것 아니냐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 예. 왜 이렇게 지지가 안 나와? 네. 그래서 그게 딱 찍혔어요. 그게 딱 찍혀버렸어? 이게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네. 예. 그거가 이제 메시지가 돼가지고 지금 정봉주 후보가 1위를 달리다가 김민석 후보가 1위로 지금 네. 상황이 역전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김민석 후보의 개인 역량이라고 보기는 예. 어려운 것이죠. 일반적으로도 보기 어려운데 후보 입장에서는 그거를 김민석의 역량으로 내가 졌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억울한 거죠. 예. 그래서 열이 받는 거예요. 예. 이게 아무리 그렇도 그렇지 나도 뭐 반명을 한 적이 없는데 네. 당 대표가 거의 확실하게 지금 예상되는 사람이 최고위원 구성까지 자기 맘대로 하려고 이렇게 개입하는 게 말이 돼? 예.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누적 투표율 잠깐 보여주세요. 누적 투표율 보면 한 2%인가요? 3%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예. 자, 지금 현재 김민석 후보가 17.6%, 정봉주 후보가 15.6%. 그러니까 2%포인트 차가 나네요. 지금 이제 이번에 경기, 그죠? 그리고 세종 남아있고 서울 남아있는 거죠. 어떻게 예상들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에서는? 글쎄요, 뭐 예상으로는 예. 이렇게 추세가 뒤집어졌기 때문에 네. 다시 뒤집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예.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 그 전에는 단톡방 같은 데서 네. 김민석 최고를 수석으로 세우자 뭐 이런 분위기는 없었어요. 그렇군요. 없었는데 그럼 이게 다 꽤- 이재명 전 대표의 힘이라고 그렇죠, 봐야 돼요? 그렇죠. 꽤 생겨났고 그리고 내친 김에 김민석
최고 후보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명으로 분명해 보이는 후보들까지도 밀어주자 이런 단톡방의 메시지들이 많이 눈에 띄어요, 요새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 역전이 되기가 쉬울까? 이런 생각이 좀 일반적인 생각이 같고 그러나 정봉주 후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렇군요. 지금 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전한 이야기를 앞서 저희가 이제 전해드렸는데 이재명 전 대표 선거 개입에 대해 상당히 열받아 있다는 말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했어요. 지금 뭐 정봉주 지금 최고위원 후보의 말이겠죠. 뭐 그 거짓말로 전할 리는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정봉주 후보로서는 상당히 지금 불쾌할 수도 있다. 이재명 후보하고 정봉주 후보를 후보를 비교해 보면 나이도 정봉주 후보가 많고요. 한 4살 정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 정치 입문도 이 정봉주 후보는 유시민 또는 김근태 그 야권 민주화 운동의 적통이라는 그런 데를 통해서 정치 입문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그 이재명 지금 전 대표는 사실은 아웃사이더였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러다가 이제 본류로 자기가 본류를 만들어내서 들어왔죠. 이런 입장에서 아마 자기를 갖다가 견제하거나 자기 위치를 나중에 혹시나 왜냐하면 정봉주 후보 저도 알지만은 참 영리하고 말도 잘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가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를 견제하기 위해서 오히려 당원들의 투표에서 본래는 정봉주 후보가 앞섰지 않습니까? 그걸 뒤집은 거 아니냐. 그래서 거의 정봉주 후보는 사실 저번 총선 때도 공천까지 받았다가 사실 뭐 다른 문제로 해서 낙마했는데 지금 정봉주 후보로서는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이면 바로 당 대표 바로 옆에 앉는 항상 그 카메라를 받는 사람인데 당 대표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수석 최고위원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사실 뭐 거물이 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재명 전 대표가 자기에게 그런 걸 갖다 견제한다. 이건 상당히 불쾌하겠죠. 알겠습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인터뷰에서 정봉주 후보를 거론하면서 팬덤이 원조 팬덤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정봉주 후보가 나이도 더 많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좀 버거웠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중적 선동 능력이 굉장히 있고 좌중을 이렇게 좀 이렇게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는 그 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를 갖다가 또 이렇게 또 일종의 이렇게 억누르면 김경수 지사한테 또 힘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김경수 지사의 복권이 이렇게 이슈가 될지 몰랐어요. 저는 몰랐는데 오히려 친명계의 반응 때문에 이슈를 덮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 보세요. 이전까지 민주당 이슈로 맨 말미에 한 그렇습니다. 3분 하는 게 고작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이슈를 김경수와 민주당 이슈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친명들이 어리석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원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선시대 초기에 태종은 왕실의 연회 공간이죠. 경복궁 경회루에서 더위를 피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경회루 2층이 특별 관람을 통해서 일반에 공개가 되면서 시민들은 제왕의 피서법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이슈 리포터 나가 있습니다. 서지연 리포터. 네, 경복궁 경회루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난달 무더위 여파로 중단됐었던 경회루 내부 관람 다시 시작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뒤로 연못 한가운데 떠있는 이 아름다운 경회루가 보이시나요? 이 경회루는 인왕산과 북악산이 마치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서 그 모습이 마치 한 폭의 산수화 같은데요. 이 특별 관람으로 개장된 내부에 들어가서 바라보는 바깥 풍경도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경회루는 조선시대의 외국 사신을 접대하거나 왕과 신하의 연회 장소로 사용된 국내 최대의 누각 건축물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특별관람 형식으로
문화유산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평소에 들어가 볼 수 없는 경회로 2층도 공개하고 있는데요. 한 번에 1000여 명을 수용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넓은 경회로 2층은 사방이 탁 트여 있어 자연과 조화를 이룬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특별 관람을 즐긴 가족과 경회로 문화유산 해설사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원래 못 올라오는데 올라와서 너무 좋았고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 덕분에 너무 시원해서 좋고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이 너무 예뻐서 좋았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궁궐이 일반적으로 되게 덥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오시면은 뒤에 바로 산이 있고 또 가까이에 또 맑은 연못이기 때문에 다른 궁궐의 다른 권역보다 좀 시원하고. 경회로 특별관람은 5월 8일 시작돼 오는 10월 31일까지 운영되는데요. 예약을 통해 매일 오전 10시와 11시, 오후 2시와 4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왕의 피서지에 오셔서 더위도 식히고 또 조선왕조의 역사와 문화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경복궁 경회로에서 YTN 서지연입니다. 네, 오늘도 30도 넘는 무더위 속에 지역별로 편차가 큰 소나기도 이어지겠습니다. 주말도 찜통더위가 이어지는데요. 서울 열대야 연속 일수가 새 기록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하영 기자. 네, 과학기상부입니다. 네, 폭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거죠? 네, 오늘도 무척 덥습니다. 전국 대부분에 폭염 경보가 발령 중인데요. 경기 양평군 옥천면은 오후 4시쯤 38도를 찍었습니다. 강원도 정선이 36.5도, 경남 밀양이 36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체감온도도 전국적으로 35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는 곳도 있겠는데요. 소나기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습니다. 온도와 습도 모두 높아 그제까지 온열 질환자 2,004명이 발생한 가운데 19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번 더위가 8월 중순을 지나서도 이어질 것 같다고요? 네, 14일이 말복입니다. 원래 이 시기가 지나면 더위가 꺾이곤 했는데요. 올해는 무척 더웠던 2018년처럼 말복 이후에도 더위가 지속할 걸로 기상청이 전망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강화하고 서해상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폭염이 지속하거나 강화할 걸로 보입니다. 밤사이 서울에는 19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주말 사이 역대 세 번째로 긴 열대야 기록을 쓸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긴 열대야는 2018년에 26일이었는데요. 기상청 전망처럼 광복절 이후까지 계속 덥다면 역대 1위 기록도 갈아치울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연속 기록 말고 1년 내 열대야 일수 기록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열대야는 1994년 여름에 36일이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도 5위권에 자리한 가운데 올해 열대야 일수가 이미 22일을 기록 중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 속에 건강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파리올림픽 사격 10m 공기권총에서 은메달을 딴 김혜지 선수. 일론 머스크의 관심까지 받으며 세계적인 스타가 됐는데요. 오늘 기자회견 중에 쓰러져 온 국민을 놀라게 했습니다. 오전 11시쯤 전북 임실군 종합사격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선수는 기회가 된다면 일론 머스크도 만날 수 있다며 사격이 더 발전하기 위해선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말 그대로 금이 환영 자리였지만 피곤한 표정이 역력해 보입니다. 화면 보시죠. 일론 머스크님한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번에 같이 밥을 먹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영어를 못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삼성 핸드폰이 너무 좋아가지고 협력을 이렇게 어플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네. 만약 기회가 된다면요. 네, 그러다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다가 갑작스러운 경련과 함께 쓰러졌습니다. 관계자들이 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119에 신고해 김 선수는 다행히 현장에서 10분 만에 회복했습니다.
사격팀 광민수 감독은 김 선수가 이런 적이 처음이고 지병은 없다면서 최근 피로가 쌓이고 취재진이 많이 오면서 긴장한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사격 여제 김혜지 선수, 당분간 푹 쉬면서 빨리 회복하길 바랍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미국 길거리를 소개하는 한 유튜브 채널 영상입니다. 해당 채널은 지난 8일 LA의 대표적인 부촌인 비버리 힐즈의 일상을 영상에 담았는데요. 우연히 낯익은 남성이 화면에 포착됐습니다. 자세히 보니 BTS를 세계적인 그룹으로 성장시킨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입니다. 방 의장은 양 옆에 있는 두 여성과 대화를 나누며 길을 건넜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이 2000년생 유명 BJ 과즙 세연인 것으로 확인돼 이들 관계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에 하이브 측은 지인이 모이는 자리에서 해당 BJ의 언니를 우연히 만났고 연예계 종사자 사칭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을 해준 적이 있다며 이들 자매가 LA에 오면서 관광지 안내를 도와줬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새벽부터 굉음을 내며 도심에서 위태롭게 차를 모는 이 운전자. 한 시민이 이 운전자를 1시간 동안 추격하며 경찰에 신고한 끝에 결국 검거했는데요. 약물이나 음주운전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의 차량을 몰래 끌고 나온 10대 미성년자였습니다. 윤흥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인천 제물포역 인근 삼거리. 검은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좌회전을 합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은 탓에 주차된 차량을 아찔하게 지나쳐갑니다. 얼마나 굉음을 내며 달려왔던지 건널목을 지나던 시민들도 고개를 돌려 쳐다봅니다. 근처를 지나다 우연히 문제의 차를 발견한 다른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며 곧바로 추격을 시작합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 좀 할게요. 삼거리에서 가속 막 100km로 가다가 갑자기 검은색 차량은 신호도 지키지 않고 계속 내달립니다. 추격을 따돌리려는 듯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가 싶더니 신호가 바뀌기 직전 급하게 핸들을 꺾고 가속합니다. 뒤쫓는 운전자는 경찰과 통화하며 위치를 알려주면서 추격을 계속합니다. 선생님 혹시 그 고가 안에 내려가신 거예요? 송지효과 방면이면? 예, 그렇죠. 1시간 가까이 쫓아간 끝에 경찰차들이 합류합니다. 이후 경찰관들이 검은색 차량을 가로막아 세웁니다. 40km를 넘게 따라간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는 한눈에 보기에도 앳돼 보이는 학생.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는 10대 A군으로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술을 마시진 않았고 친구 2명까지 모두 3명이 차에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부모님의 차를 몰래 끌고 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칫 미숙한 운전으로 누군가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한 시민의 끈질긴 추격과 신고로 혹시 모를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뭐 3차선 갔다 1차선 갔다가 1차선에 3차선 갔다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너무 위험하게 운전을 해서 제가 다른 차랑 큰 사고 날 것 같아가지고. 경찰은 A군을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네, 28년 만에 배드민턴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 작심발언 후폭풍이 귀국 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배드민턴협회와 대한체육회도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는데 양측 말이 전혀 다릅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번 이슈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일단은 안세영 선수가 말을 아끼고 있잖아요. 네. 예, 올림픽 끝나고 자신의 입장을 좀 더 자세히 피력할 것 같거든요. 어떤 입장을 피력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그 안세영 선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 핵심적으로 본다면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낡고 오래된 제도 그리고 선수를 보호하고 지원해주지 못하는 제도 이 제도를 개선해달라 바꿔달라라는
것이 아마 핵심 요구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장점별로 짚어볼까요? 네, 부상 관리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협회 측에서는 충분히 치료했다라고 하고요. 네. 안 선수는 자기 부상이 심각한데 대처가 아니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네. 쪽이 맞는 건가요? 이건 사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부상을 당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부상 지원을 해주는 쪽이 있습니다. 예. 근데 선수가 계속 아팠어요. 계속 아프다고 얘기했고 뭐 중간중간 SNS를 통해서 안세영 선수가 무릎을 버텨줘 혹은 뭐 통증과 함께 친해지기 예, 뭐 이런 예. 글들을 올리면서 계속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를 호소해 왔습니다. 예. 근데 선수를 지원해주고 치료를 케어해주는 협회 쪽에서는 충분한 지원을 해줬다? 아니 아픈 사람이 예. 다 낫지 않고 아픈데 여전히 그리고 예, 예. 통증이 더 심해진다고 하는데 충분히 우리는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줬다 네. 라고 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요? 그렇군요. 예. 그 경기에도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네. 왜냐면 쉬어야 되니까 아픈데. 근데 협회 측에서 좀 나가도록 강요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이 강요라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예. 협회는 이제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A4 용지 10장짜리에 예. 반박문을 통해서 조목조목 반박했고 안세영 선수 본인이 원했다라면서 사적인 뭐 문자 메시지, 예, 코칭 스태프가 예.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를 했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사회에서 특히 뭐 대표팀 그리고 또 운동 선수들 위계 질서가 강한 곳이잖아요. 예. 이런 곳에서 감독 코칭 스태프들이 나갈래? 나가지 말. 뭐 아프면 안 나가도 돼라고 했을 때 자 22살 어린 선수, 21살짜리 선수가 예. 저 안 나갈래요.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상 관리 부분 짚어봤고 또 개인 훈련도 짚어봐야죠. 네, 개인 트레이너 문제가 있었는데 네. 원래 개인 트레이너 한수정 트레이너와 올림픽까지 동행하기를 원했는데 그 직전에 계약이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뭐 올림픽까지만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오늘 그 이기영 대한체육회장이 한 라디오 인터뷰 오늘 아침에 한 예, 라디오 예. 인터뷰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이 하나 추가적으로 밝혀졌어요. 뭐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김태규 배드민턴 협회장을 비롯해서 대한 배드민턴 협회는 보도자료, 반박문 보도자료를 내면서 한수정 트레이너가 안 가겠다고 얘기했다. 본인이 거절했다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계약을 연장하고 싶었지만 못했다라고 했어요. 네. 근데 오늘 이기영 대한체육회장이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수정 트레이너는 그럼 연장 계약을 그러니까 재계약을 해달라. 연장 재계약을 해달라. 재계약을 해주면 저는 파리를 따라가고 아니면 파리를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걸 이기영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체육회라든지 아니면은 협회에 규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협회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협회는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한수정 예. 트레이너 개인이 마치 거절한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알려졌잖아요. 새로운 사실이 추가적으로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사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은 재계약을 했다면 네. 그러면 안세영 선수가 같이 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보통 계약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죠? 뭐 기간에 따라 다르죠. 1년짜리 계약을 할 수도 있고 2년짜리 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 뭐 한수정 트레이너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협회로부터 제안받은 게 올림픽 기간 동안에 2달만 연장 더 하자. 이렇게 제안받은 거예요. 예. 2달 연장이 아니라 정식 계약을 해달라. 정식 재계약을 해달라고 요구한 거죠. 그랬던 거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인 자격 출전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도 이 개인 자격 출전 문제로 선수 간 협회 간 다툼이 있었다면서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 대한배드민턴 협회가 갖고 있는 규정에 의해서 남자 선수, 여자 선수의 연령 국가대표 선수로 뛰어야 되는 예. 연령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같은 경우에 만 27세까지 국가대표 대표팀에서 뛰어야 예. 그 사이에 만 27세를 넘기 전까지는 국제 대회를 나가려면 국가대표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예. 이게 실제로 2018년에 법적 소송을 통해서 2심 재판까지 갔는데 네. 고성현 선수가 이 문제가 선수 권익을 침해한다라고 해서 소송을 냈었거든요. 예. 그래서 2심 재판까지 갔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고성현 선수가 이겼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고성현, 이용대, 김사랑 등등 그때 당시에 선수들 예, 예. 리우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다 은퇴 선언했던 선수들이거든요. 이 선수들 예. 이 규정에 반발해서 그래서 은퇴했었는데 이 선수들이 그리고 나서 법적인 투쟁에서 승소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기사를 혹시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 찾아보세요. 2018년 연말쯤에 11월 이후에 예, 예. 기사는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이사회를 열어서 이 규정을 폐지하겠다, 없애겠다라고 했어요. 그랬군요. 그래놓고 슬그머니 2살씩 내렸어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이 규정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예. 맞나요? 안세영 선수는 이제
규정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 이 제도를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는 예,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사실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 판단을 끝난 부분이잖아요. 그렇군요. 예. 이 법원이 이미 판결을 했던 부분을 고소한다는 게 협회 측이 올바른 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다. 네, 이 개인팀 운영과 관련해서는 협찬사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커요. 네. 아, 그래요? 예. 협회는 뭐 Y사와 협찬 계약이 되어 네. 있는데 안 선수는 지금 이 회사의 제품을 원치 않는 거잖아요. 네. 네. 안 선수는 이제 본인이 신던 다른 회사 브랜드 신발이 있어요. 그래서 예, 예. 그 신발을 신으면 안 되냐라고 하는데 대한배드민턴협회 이것도 규정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협회와 계약된 용품사의 용품을 써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다른 브랜드와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광고 계약도 맺을 수가 없어요. 스타가 되더라도. 광고 같은 경우에 용품과 관련된 부분은 맺을 수 없습니다. 아, 스타가 그렇군요. 돼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것 역시 선수들의 굉장히 권익 침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이 해왔는데 예.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제한과 같이 이 스폰서 제한 제한 규정이 두 개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대한배드민턴협회는 두 개를 풀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이 제한을 풀어주게 돼서 국가대표에서 빠져나가면 스폰서와의 협상 주도권이 떨어지고 예.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군요. 대한배드민턴협회 예산이 줄을 수 있는데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참고로 대한축구협회 다음으로 후원 금액이 많은 곳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와요. 그 금액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한 구조가 바로 협찬사가 국가대표 선수들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 배드민턴협회. 근데 그 독점 권리가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절대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예, 예. 선수들은 이것이 선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기영 대한체육회장 그 자막이 나오는데 이용대도 안 한 컴플레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요? 이용대 선수도 컴플레인 했어요. 어떤 컴플레인 했어요? 마찬가지죠. 이용대 선수 역시 예. 고정현 선수랑 이용대 선수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대 선수가 국가대표를 조기 은퇴를 합니다. 예. 그때 당시에 V사가 협회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용대 선수는 Y사 제품을 쓰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Y사 제품을 선호했고. 그랬군요. 예. 그래서 이용대 선수가 국가대표를 은퇴하고 Y사와 계약을 합니다. 거액의 계약금을 받고.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이용대 선수 입장에서 보면 저 규정에 의해서 국가대표를 계속 유지하는 한 본인이 금전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뭐 팀 안세영, 뭐 팀 이용대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맞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생각해 보십시오. 안세영 선수가 지금 원하는 거는 네. 선수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을 원하는 거죠. 그리고 예. 이번 배드민턴 협회가 안세영이 뭐 손흥민, 김연아급을 원하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안세영 선수는 이럴 겁니다. 이제 22살이잖아요. 어리잖아요. 예. 세계 배드민턴 역사에 길이 남는 업적을 만들고 싶을 거예요. 예. 본인의 꿈이 올림픽 금메달 하나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체계적이고 더 금전적으로 후원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싶을 거예요. 이른바 팀 안세영을 꾸리고 싶을 거예요. 예. 근데 이게 협회의 규정에 의해서 묶여 있는 거죠. 막혀 있는 다른 거죠. 협회도 이렇게 한 브랜드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나요? 없죠. 대한축구협회에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 예. 우리가 N사와 계약이 돼 있는데 대한축구협회는 N사와 계약돼 있습니다. 네. 하지만 N사 유니폼을 입어요. 축구협회 유니폼을 입어야 예, 되니까 예. 입는데 대표팀 유니폼은 N사입니다만 신발은 A사 신발을 신어요. 그렇군요. 예. 자기가 편한 게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전 세계 스포츠 스타들이 돈을 버는 구조는 소속팀에서 받는 연봉이 아니라 광고라든지 스폰서 계약이 더 크다는 건 이미 다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평소에 안 신던 신발을 신어서 좀 불편했었나요? 그거는 성적도 경기력에도 안 좋을 수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발마다 메이커마다 그 딱딱함이라든지 소프트함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선수의 발의 컨디션 혹은 뭐 피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영향을 줍니다. 뭐 대표적으로 다른 종목의 예를 든다면은 펜싱에서 금메달을 딴 오상욱 선수 같은 경우에 오상욱 선수도 딱딱한 신발을 원해요. 네. 근데 딱딱한 신발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개인적으로 발품을 팔아서 그 신발들을 모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렇다면 안세영 선수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골프하고 많이 비유하더라고요. 네. 골프처럼 개인 팀을 꾸려서 전 세계 투어를 자유롭게 가고 싶다. 네. 이게 맞습니까? 안세영 선수가 원하는 바는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 제가 볼 때는 그걸 원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전 세계 배드민턴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선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어요. 하지만 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안세영을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표팀을 통해서 협회가 얻고 있는 수익 구조 자체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결국은 법적 분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김학균 대표팀 감독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로 과거 고성현 선수 사례처럼 다시 한번 소송을 통해서 이걸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법원에서 한번 확인해줬다면 확인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번에도. 알겠습니다. 지금 안세영 선수가 교육 후에 침묵하고 있는데요. 후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스포츠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달 전 LA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한인이 경찰의 총격 대응으로 숨지면서 한인 사회가 들썩였는데 뉴저지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20대 한인 여성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유종은 과잉 대응이라며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광현 기자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뉴저지주에서 20대 한인 여성 빅토리아 이 씨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현지 언론과 검찰은 지난달 28일 새벽 이 씨의 조울증 증세가 심해져 가족들이 구급차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9.11 규정에 따라 당시 현장에 경찰도 동행했습니다. 뉴저지주 검찰은 문을 두드려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이 씨가 칼을 들고 있어 발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의 주장은 다릅니다. 구급차 대신 경찰이 출동한다는 말에 이 씨가 이송을 거부하면서 소형 접이식 칼을 손에 쥐었다며 문이 열릴 당시에는 칼이 아니라 물통을 들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청한 구급차는 오지 않고 경찰이 상황 판단도 없이 문을 부수고 총을 발사했다는 것이 유족의 입장입니다. 이런 식의 과잉 대응 논란은 불과 석 달 전에도 있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40대 한인이 경찰 총에 맞고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이때도 정신치료시설로 이송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을 했고 총격으로 대응해 논란이 거셌습니다. 몇 달 만에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자 한인 사회는 물론 아시아계 미국인 사회로 비판의 목소리가 번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단체 뉴저지 지부는 유색인종이 법 집행기관에게 얼마나 취약한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면서 재발 방지를 강조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네, 오늘의 경제픽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박기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남양주 잠실까지 27분, 내일 8호선 연장 개통. 내일 8호선 개통이 되는데 추가 연장되는 거죠. 남양주 잠실까지 27분이요? 네, 맞습니다. 성남 모란에서 강동구 암사역으로 한정됐던 지하철 8호선이 경기도 구리시를 거쳐서 남양주까지 연장됩니다. 지도를 함께 보시면요. 한강을 건너서 경춘선 별내역까지 이어지면서 모두 6개 역이 추가로 신설됩니다. 암사 역사공원역을 시작으로 장자 호수공원과 구리역, 그리고 다시 동구릉과 다산 8호선 별내역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남양주는 별내는 물론이고 다산 등 신도시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인구가 크게 늘었죠. 그런데 사실상 한강 남쪽으로 가는 지하철이 전무했습니다. 이 때문에 출근 시간대에는 광역버스를 타기 위한 행렬도 이어졌고 일부 구간에서는 정체도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8호선 연장으로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이 한층 개선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남양주 시민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는 건가요? 네, 먼저 출퇴근 시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는 별내에서 잠실까지 버스로는 5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또 지하철을 타려고 하면 경춘선과 7호선 다시 2호선으로 갈아타야 해서 사실 출근도 하기 전에 녹초가 되게 십상이었는데요. 이번 8호선 연장으로 별내에서 잠실역까지 27분 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또 이동 시간이 20분 이상 줄어들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 또한 한층 높아질 수 있는데요. 또 별내에서 강남까지는 버스를 갈아타며 이동해도 꼬박 1시간 넘게 걸렸는데 이제는 40분 안팎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게 도시가 확장되면서 지하철 연장하는 곳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 8호선 연장이 수도권 동부를 확장하는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지난해 7월에는 수도권 서부 지역을 꿰뚫는 서해선이 개통됐습니다. 네, 일산에서 김포, 부천 그리고 다시 시흥에서 안산까지 이어지게 됐죠. 또 이 밖에도 신림선과 우이신설선 등 서울 안에서도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이어주는 경전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공사가 진행 중인 곳도 있는데요. 2호선 왕십리역에서 4호선 상계역까지 서울 동북부를 관통하는 동북선 경전철이 있고요. 또 일명 트램으로 불리는 지상 노면전차인 위례선도 지난해 착공했습니다. 이 밖에 우이신설선 연장, 위례 신사선 그리고 대장 홍대선 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의 배터리에 이 제조사를 표기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도 이 9월 초에 발표될 종합대책에 넣어서 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 정부가 뭐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 청라와 충남 금산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시민들의 불안이 좀 커지면서 정부도 결국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먼저 문제가 된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의 경우에는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를 사용한 것으로 뒤늦게야 확인이 됐는데요. 고급 외제차인데도 기술력을 가늠하기 어려운 회사의 배터리를 사용했다는 분노가 일자 우리 정부도 배터리 실명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상우 장관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종합대책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9월 초 정도의 발표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 전기차의 배터리에 이 제조사를 표기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도 이 9월 초에 발표될 종합대책에 넣어서 함께 다른 부분하고 같이 조화를 맞춰서 그렇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또 해수부는 해상 운송 시에 전기차의 충전율을 50%로 제한하고요. 운송 중에는 충전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두 혹시 모를 전기차 화재가 선박 전체로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예, 화재 자체가 예방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알 권리 차원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1차적으로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가 큽니다. 내 차에 어떤 배터리가 쓰였는지 이제 알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논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겠지만 믿을 수 있는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 중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배터리 실명제가 시행되고 있고요. 하지만 문제는 영업상 기밀을 내세워서 부품의 제조사를 공개할 수 없다고 이 완성차 제조사가 나온다면 이거를 정부가 강제할 방법은 아직도 없습니다. 실제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는 이미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 문의를 하면 배터리 제조사가 어딘지 알려주긴 하는데요. 반대로 일부 수입차의 경우에는 제조사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여기에 통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어서 정부도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야 관련 정책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네, 정부도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데 지자체들도 뭐 세부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인천 청라 화재가 발생했던 인천시의 경우에는 전기차 전용 화재 진압 장비를 내년 초까지 아파트 단지에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재질로 된 천으로 공기 유입을 차단해서 유독가스와 화재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장비인데요. 당초에는 5년 안에 1,600여 개 단지에 지원한다는 방침에서 내년 초까지 한꺼번에 보급하기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여기에 서울시는 배터리 충전율이 높을수록 화재 규모가 커진다는 데 착안해서 지하주차장 출입 시에 과충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 다음 달 말까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증명할 수 있어요? 90% 이하만 충전되었다.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관련 내용 저희가 또 따로 준비했는데요. 네. 관계자 이야기 한번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선 하다 보니까는 전기차 충전율을 90%까지 제한하는 것을 저희가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아파트 관리 규약을 개정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아파트 관리 규약 자체가 저희가 표준 관리 규약을 제시를 하면은 이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단지마다 그것을 채택할지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하실 건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그것을 뭐 받지 않았을 경우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90%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죠. 네. 이 때문에 이제 서울시가 또 하나 검토하는 게 이 바로 차주가 제조사에 요청할 경우 배터리를 90% 이하까지만 충전할 수 있도록 차량 자체를 세팅을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충전 제한 인증서를 발급하고요. 이 충전 제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지하 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이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터리 실명제가 아직 뭐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제조사들도 배터리 실명제가 되면 더 좋은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9월에요. 네, 종합대책에 꼭 포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참에 환불받아? TMF 허위 요청 얌체족이 14%?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이게 팀원 위메프 미정산 사태 이후에 소비자들에 대한 피지사와 카드사들의 환불 조치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정작 피해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 환불 신청을 하는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또 다른 피지사는 원래 올해 이전 결제건까지 취소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이미 팀원과 IMF를 통해서 환불을 받은 소비자가 다시 이중 환불을 요청했다가 덜미가 잡히기도 했습니다. 정말 얌체들인데 정말로 환불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속이 타고 있을 텐데 이런 얌체족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깝게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피지사와 카드사에서 환불을 요청을 받은 뒤에는 이 피해 대상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당연히 거쳐야겠죠. 정확히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사람이 맞는지 확인을 하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허위와 환불 요청을 하는 얌체족 때문에 정작 한시가 급한 피해자들의 환불 처리만 늦어지는 셈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럼 TMF 피해자들은 이제 모두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 건가요? 아니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도 않습니다. 특히 금액이 큰 여행 상품이나 상품권 구매자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환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행 상품의 경우에는 피지사와 여행사가 여전히 환불 주체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고요. 또 상품권의 경우에는 피지사와 상품권 발행 회사 가운데 어느 쪽이 환불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를 두고 법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팀원과 위메프로부터 정산을 받아야 하는 건데 정산 가능성 자체가 높지 않은 만큼 서로 부담을 줄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문제는 환불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들인데요. 오늘까지도 카드사와 피지사 등을 돌면서 선제적 환불을 요구하는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TMF 사태 얌체족이 14%나 된다니 놀랐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박규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기업 단신 전해드립니다. 삼양식품 지주사인 삼양라운드스퀘어가 덴마크에서 불닭라면 2개에 대한 리콜 조치가 해제된 것을 기념하는 선상 행사를 가졌습니다. 신청자만 3,000명 넘게 몰린 이번 행사는 불닭라면 컨셉으로 꾸민 여객선에 120명을 태우고도 3시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삼양 측은 매운맛을 즐기는 소비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행사를 열었고 참가자들에게 아이스크림 불닭과 불닭 봉골레 등 이색 요리를 제공했습니다. 네이버 최수연 대표가 라인야후 지분 축소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표는 오늘 진행된 네이버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보안 거버넌스에 대한 우려였음이 명확해졌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다시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고 있는데 고위험 환자에게 처방해야 할 치료제 물량이 크게 부족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수도권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비수도권 치료제 공급은 더 더디게 이루어져서 당장 증상이 심한 환자들조차 감기약으로 버티는 실정입니다. 김근우 기자가 현장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를 취급하는 대구의 약국입니다. 이달 들어 매주 70명 넘는 환자가 치료제를 처방받아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재유행이 심각해지면서 한 달 전보다 10배 넘게 환자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은 헛걸음이었습니다. 고위험군 환자에게 처방하는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같은 치료제 공급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이 팍스로비드를 취급하는 약국인데 언제 오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장담은 못합니다. 이런 사정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더 열악합니다.
공급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매주 딱 한 번 들어오는 치료제는 다음 날 아침 금세 동납니다. 요새는 공급되는 물량을 한 이틀분 정도 쓰면은 약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는 뭐 환자들한테 아유 약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 대부분은 나이가 많은 고위험군. 이들이 무더위 속에 약국을 찾아 곳곳을 떠돌다가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고열이 난다거나 거기다가 이제 굉장히 고연령이셔서 꼭 써야, 제 입장에서도 꼭 써야 될 것 같은 분인데 처방을 냈는데 약이 없다 하면 좀 걱정도 되고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질병관리청은 지자체와 함께 물량을 더 공급하고 추가 구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름철 재유행이 현실화해 대처가 늦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책도 마련해야 대규모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요즘 낮에는 사우나에 들어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전국에서 가장 더웠던 경기 양평군 옥천면에서는 기온이 38도를 기록했는데요. 무더위 속에 소나기도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곳곳에서 밤까지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으니까요. 주말을 앞두고 늦게까지 외출하신다면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우산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수도권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예보됐는데요. 비는 갑자기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지기도 하겠습니다. 밤사이 낮 동안 쌓인 열기가 식지 못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주말 아침부터 후텁지근하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7도, 광주는 26도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오늘과 비슷하게 무덥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대구에서 모두 기온이 34도까지 지속됐습니다. 밤낮 없는 더위가 계속되면서 주말 사이 서울에서는 열대야 연속 일수 역대 3위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이고요. 당분간 곳곳에는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금요일 뉴스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